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시리즈 제16번째입니다. 제목은 해방, 그 깊은 회한입니다. 해방하면은 환희와 감격과 어떤 희망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오랜 기간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드디어 독립을 성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1945년 8월 15일 당일 독립운동의 주역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깊은 회한을 토로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에 관한 강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박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한 김구 주석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백범일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944년 8월 15일 외적이 항복합니다. 외적이 항복했다고 합니다.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김구 선생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게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다. 광복군을 조직한 난 뒤에 지난 4년간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또 중국에 있는 미국 군의 그 협조를 얻어서 광복군을 훈련시키고 이제 국내 진공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이 항복했다고 하니까 지난 수년간의 천신만고의 노력이 다 허사가 되어버렸다. 그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의 국제 간의 발언권이 박약하리라는 것이다. 이 전쟁에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연합군과 함께 그리운 조국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장차 국제 간의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구 선생은 깊은 탄식에 하늘이 무너지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김구 선생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중국의 서안에서의 그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칭으로 돌아오는 그 사이에 중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에서는 사흘 뒤인가 45년 8월 18일 날 제39회 임시의정원,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계열의 선두환의 발언이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조선민족혁명당의 영수인 김원봉 씨입니다. 의열단을 조직하고 활동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진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간신히 이 한 장 정도가 전해오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조선의열단을 조직해서 친일파들을 청산을 하고 일본의 요인들을 암산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비밀 공작을 수행을 하고 사상적으로는 일종의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개석 국민당 정부와의 그 인연을 계기로 해서 조선의용대라는 무장 조직을 결성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장개석 정부의 강력한 종용하에서 김구의 한국 독립당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합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1년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고 광복군의 부사령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조선민족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은 좌우 합작을 한 상태에서도 끊임없는 암투,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암투를 결코 끊이질 않았습니다. 드디어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국회 임시의정원에서
조선민족혁명당은 이 임시정부를 해체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손도한 씨 발언을 보면요, 당신들이, 그러니까 이 한국독립당 김구 일파를 보고 하는 이야기죠. 이 정부를 조선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내란을 일으키자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임시정부를 가지고 어떻게 조국에 돌아가느냐. 당신들이 언제 정권을 맡아서 거들었단 말이에요. 언제 국내 인민의 정권을 받았어. 뭐 때문에 정부를 참칭하고 있느냐. 근거가 뭐냐. 국내 인민들이 언제 당신들을 보고 정부를 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임시정부의 권위 자체를 근저에서부터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사직을 하시오. 이 상태대로 그대로 국내에 들어가면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조선민족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은 그야말로 임시정부 같은 지붕 아래 있긴 했지만은 사실상 적대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탄식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물론 예상 밖으로 일본이 일찍 항복한 원자 폭탄의 세례를 받고 항복한 탓도 있지만은 벌써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벌써 3년 6개월, 3년 7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사이 장구한 세월에 만약에 임시정부가 잘 단합되어 있었고, 그리고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이 서로 협조를 했더라면은 서로 나아가는 주의는 다르지만은 당면한 대일 전쟁에 있어서 양파가 주의 주장을 접고 서로 협력한다는 어떤 그런 자세를 견지했더라면은 한국 광복군은 사실상 좀 더 일찍 자력으로라도 국내 적어도 남해안의 섬 정도에는 침투를 해서 어느 정도 군사적인 공작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얼마든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양파의 대립이 결국은 그러한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던 것이고, 김구 선생이 깊이 탄식을 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김구 선생이 돌아와서 이 임시어정원에 있었던 이와 같은 그 사태에 임시정부를 해체하라는 조선민족혁명당의 공격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조선혁명당은 사실상 임시정부를 탈퇴한 바나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해방은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분열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의 실태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서로 다른 주의 주장으로 같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또 단결을 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중국 국민당의 여러 사람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1939년에 바로 이 좌우 조선민족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의 좌우 합작 문제를 둘러싸고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 참가한 중국인 관리 왕농성의 회의 결과 보고를 그 자기 정부에 제출한 그 내용을 보면 다음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민족성 자체가 단결 정신이 부족하다. 민족혁명을 영도할 위대한 영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심 사상이 결핍되어 있다. 당파 간의 극심한 시기 질투 견제 현상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 민족은 개성이 워낙 강한 데다가 자존심이 세며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하다.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해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너무나 자존심이 세고 개성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해서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 보인다 하는 것이 중국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 다 잘 알다시피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과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입니다. 이 두 사람은 두 차례에 걸쳐서나 국공 합작을 했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가는 길이 다르죠. 가슴에 비수를 품으면서도 전쟁을 수행한다는 큰 대의 앞에서 합작 정부를 구성을 해서 이끌어갑니다. 제1차 합작이 24년에 있었고 27년에 합작이 깨어집니다. 합작이 깨어질 때 수천 명의 공산당원들이 장개석 군대에 의해서 피살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쓰라린 어떤 경험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제2차 합작이 성립해서 중일전쟁을 성립시키죠.
그러면서 그 합작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길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과 어떤 타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합작을 해서 공동의 과제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러한 형식적이나마 전쟁 도중에 합작해서 연합군의 인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조선 독립의 가장 중차대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합작을 하기가 힘들었고, 이후 이 39년 사건 이후 장개석 정부의 강력한 어떤 종용에 의해서 사실상 합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합작 한 3년 6개월 동안 계속적인 어떤 알력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해방 전에, 일본의 패망 전에 국내 진공 작전을 성취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안타까운 어떤 그러한 역사를 보였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영수 이승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사는 1945년 10월 16일인가 미국군의 도움으로 미국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돌아온 지 4일 뒤에 1945년 10월 20일에 연합군 환영회의에 참여해서 연설을 하는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승만이 미주를 떠나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33년 동안 미주에서, 하와이에서,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이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했죠. 그 자기를 밀어준, 지원해준 미주의 동포들에게 고별사를 남깁니다. 이 고별사가 그해 11월 1일에 북미시보라는 신문에 실렸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주를 떠나는 나 이승만은 새벽등불 하에서 두어줄 글로 미포란 것은 미국 본토와 하와이 섬을 말합니다. 일반 동포에게 고별합니다. 40년 동안 혈전고토했던 우리로서는 필경 외적이 패망하고 우리가 살아서 고국 산천에 발을 다시 들어놓게 되니 어찌 깊은 감상을 느끼지 않으리오마는 이때 나의 심에는 도리어 억울통분하여 차라리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싶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통분하다. 차라리 죽으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을 텐데 살아있으니 다시 건국투쟁을 하여서 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만은,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너무나 억울통분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요. 진주반 사변 이후에 41년 10일 이후 우리 임시정부는 승인도 못 받고 있다가 급기야는 외적이 패망한 우리 금수강사는 외국 군사의 점령으로 남북을 갈라놓았고 외국 세력을 의뢰하여 국권을 방해하는 자들이 정계에 편만하여 충력이 혼잡되어 혼란한 상태를 만들어 놓았으니 임시정부를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미국의 액을 강걸하고 미국의 여론을 조성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회의 나가서 호소하고 미국 여론의 진정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끝내 못 받았어요. 끝내 못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전쟁이 끝이 나니까 남북이 갈라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국내에서는 외국 세력을 의뢰하여 국권을 방해하는 자들이, 이게 바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들이 정계에 편만하여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영훈 형과 박은영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라든가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외세 의존적인 공산주의자들이 편만하다 가득 차 있으니 충력이 혼잡되어 있다. 충신과 충력이 거꾸로 바뀌어져 있다. 나의 사랑하는 애국 남녀 동포요, 오늘날 우리가 이 비통한 경우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 한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누구를 탓하겠느냐? 미주와 원동에서 불량한 한인들이 사욕과 시기로 임시정부를 멸시하며 독립을 방해하고 당파 세력을 높여서 타국 정부로 하여금 우리 임시정부를 사사단체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저희가 권리와 지위를 얻기로 전력하는 중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 이 책망은 우리 제외 한인 전체가 담임할 것이라. 우리 한인 전체가 이 책임이 있다. 우리의 애국심이 실로 충분하였던들 어찌 몇몇 불충불량한 분자들을 용납하여 이렇게 만들도록 방임하였느냐. 여기서 불충불량한 자들이라는 것은 한길수를 중심으로 한 중한민중동맹을 이야기를 합니다. 1935년이 되면요, 한길수라는 사람이 불현듯 나타나가지고 중한민중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원봉의 그 중국의 조선민족혁명당하고 서로 연결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 있는 조선민족혁명당하고 미국에 있는 한국인하고가 서로 동맹을 한다. 중한민중동맹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승만과 대항하는 노선을 펼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기발랄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일찍이 1900년에 태어나서 1905년에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다음에 1915년, 16년에는 하와이에 이승만 박사가 세운 한인 기독학원에 입학해서 졸업하기도 했던 이승만의 제자입니다. 졸업 이후에는 여러 학교를 좀 더 다니다가 부동산 일을 하고 나이가 30대가 되어서부터는 이른바 정보원으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주 하와이 일본 영사관의 직원으로 취직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일본 영사관에 제공을 하고 그로부터 약간의 그 보수를 받는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을 했습니다. 직원이라 하기보다는 뭔가 일본 영사관에 유익한 한국 이민사회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일본인들의 신임을 얻어서 일본 영사관 내부에 깊숙이 침투를 해서 거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미 국무부나 미 육군에 제공하는 이와 같은 정보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는 미국과 일본이 곧 충돌할지 모른다 하는 그러한 어떤 세로는 이미 공공연하게 여러 신문에서 언론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대항해서 하와이에 있는 일본인 사회에서도 몇 가지 엄밀한 움직임이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미 정보국이나 미 국무부에 제공함으로써 미 국무부나 정보국으로부터는 때때로 이 사람의 정보가 유익하다는 어떤 평가를 받기도 했고 이렇게 활약을 하는 가운데서 이 미국의 독립운동사 연구자인 방선주 선생에 의하면은 태평양 전쟁기가 되면은 이승만 박사보다도 미국인들에게 더 널리 알려진 미국 언론에 더 자주 소개되기도 했던 그러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35년 30년대 후반부터 중한민중동맹단을 결성을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의 그 임시정부를 대변하는 주미외교위원부와 대립하는 또 하나의 일종의 어떤 그 독립운동의 전선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미 국무부의 사실상의 지원하에서 그 세를 더 강하게 떨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정부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죠. 임시정부의 권위를 부정을 하고 중국의 김원봉과 협의하는 가운데서 일종의 사상적으로는 일종의 김원봉 계열과 유사한 어떤 그런 사회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급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승만과 대항을 하면서 임시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이승만을 비판을 하고 합니다. 1944년이 되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을 결성하기 위한 저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비롯해서 여러 한인단체들이 대표부를 파견합니다. 대표부가 3개나 됐어요. 뭐 자세한 것은 제가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인이 대표부가 이렇게 갈라져서 곤란하다, 하나로 합쳐라. 바로 그것을 지휘한 사람이 미 국무부의 나중에 간첩으로, 소련의 간첩으로 드러난 어떤 그 엘즈 히즈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엘즈 히즈라는 사람들의 사주에 의해서 미주에 있는 한인들의 독립운동이 샌프란시스코의 국제연합회의와 관련해가지고 한국통일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1944년 미 국무부의 격려와 지원하에서 여러 정파들이 한국통일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승만은 그와 같은 이념이 불투명한 좌우가 서로 이념적 성향이 다른 정파들이 하나로 모여서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은 결국은 한국을 공산주의에 넘기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 통일위원회를 참가하지 않습니다. 이 통일위원회는요, 이승만이 휘하에 있는 동지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승만이 동지회의 간부들과 달리 통일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하게 되자 많은 동지회 간부들이 또 이승만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태를 보고 있던 이승만의 정치고문 로버트 올리버 박사는, 당신이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탈락될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곧바로 옆에 있는 이승만의 대미투쟁이라는 그 책, 로버트 올리버 박사가 1942년부터 60년까지 이승만의 그 외교 행적을 기록한 그 책입니다만은, 그 책에서 이승만과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독립운동 사회로부터 배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하니까 이승만은, 나는 아내와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는데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독립운동가의 명망가로서의 그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합정부에 참가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그런 한국을 팔아넘기는 짓과 다를 바 없다. 차라리 은퇴하고 아이오와로 내려가서 조그마한 양계장에서, 그 타이포어레가 났습니다. 양계장에서 여생을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만의 입장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시정부 정통론입니다. 임시정부가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 결성된 어떤 13도 대표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성정부, 그 한성정부에서 임시대통령으로 집정관 총재로 자신을 추대하는 그 정통성, 그 정통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해에서 결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운동의 중심으로서 이끌어 가자는 것이 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소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왜 뭐 때문에 임시정부냐? 해외 나가 있는 한인들이 다 참여하지 않았다. 또 국내 인민들로부터 언제 정권을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승만 같은 일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추대하느냐? 그 사람은 독립을 미국에 대해서 위임 통치를 청원한 사람이 아니냐? 나라가 망한 지 10년에 미국의 식민지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언사를 통해서 이승만을 매도하는 광범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공산주의자들도 있었지만 공산주의자가 아닌 가운데 무정부주의나 어떤 사회주의자들, 이런 중도파들 또는 중도좌파들이 광범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임시정부의 권위에 도전을 했고 이승만을 비판을 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이들의 도전을 받아서 크게 3차례나 해체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김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 독립당의 어떤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견지를 했고요. 또 미국에 있는 이승만을 지지를 했습니다. 이 관계가 끊임 무너지지 않고 45년까지
여기까지 굳세게 내려온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의 정통선이 그렇게 형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끊임없이 임시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임시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어떤 독립운동을 비판하는, 말로서만 독립운동을 하는,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 과격한 관념적인 어떤 독립운동가들,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결국은 그들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승만 박사는 미 국무부와 또 미 정보국 OSS라고 하는 긴밀하게 협조해서 미국에서 또 한인들을 군사훈련시키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단순하게 외교 독립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저를 이야기를 했죠. 때가 되면은 대포와 비행기를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선전을 포고하는 것은 우리의 떳떳한 국제공법이 인정하는 권리다 하는 그와 같은 것.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는 조용히 실력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공론에 호소하는 그와 같은 어떤 자세로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닥쳤을 때 그는 필사적으로 자기의 인맥을 동원해서 미 육군과 정보국으로 하여금 한국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또 중국에 있는 광복군과 협조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고, 그리고 자신도 그 국내 진입하는 광복군과 함께 국내의 개선 장군으로서 귀국하기를 꿈에도 소원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한인들의 분열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전에 언제 소개했습니다마는 이미 1912년에 쓴 한국 교회 피박이라는 책에서 나는 일본의 헌병도 총독부의 체포와 감시와 고문도 두렵지 않다. 오직 두려운 것은 엄해와 비방을 일삼는 한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아직 근대 인간으로 형성되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단결할 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단결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아름다운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념을 공유하고 하지 못할 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보는 세계가 다를 때는 단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한과 더불어 미국에 의해서 한국인들은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대혼돈의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이승만의 건국투쟁은 어떠한 양상으로 제2의 독립운동으로서 건국투쟁은 어떻게 전개되었던가를 이야기할 텐데요. 그 전에 잠시 김구승생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귀국을 서두르면서 45년 9월 3일 국내에 있는 동포들을 향해서 당면 정책 14개 항을 선포를 합니다. 현 시국은 건국의 시기로 들어가려는 과도적 단계다. 지금까지는 독립투쟁을 해왔죠. 그걸 가지고 임시정부는 복국투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복국투쟁이 미진하나마 끝이 나고 건국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 건국의 단계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전국적 보통선거에 의한 정식 정권이 수립되는 거. 이게 이제 건국이 되는 어떤 마지막 단계예요. 그런데 이 정식 정권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전국적 보통선거가 시행돼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전국적 보통선거를 감당할 그 행정체계, 행정 능력을 갖는 국내 과도정권을 수립할 것이 필요한데, 이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내외 각 계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단체, 각 지방대표 와 저명한 각 민주 영수의 회의를 소집한다. 각 계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단체, 각 지방대표, 그리고 저명한 영수, 민족 지도자들의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과도 정권을 구성한다 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당면한 정책 14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가가지고 임시정부가 이 과도 정권을 이제 수립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도 정권이 수립된 즉시 본 정부는, 임시정부는 역사적 그 임무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고 본 임시정부의 일체 직능 및 소유물을 과도 정권에 인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루빨리 본국으로 귀환을 해서 대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과도 정권을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도 정권이 전국적 보통선거를 실시해서 정식 정부를 세우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독립을, 건국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워질 정식 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의 원칙을 원칙으로 한 신헌장에 의해서 조직돼야 한다. 신헌장, 새로운 헌법. 그래서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 그래서 요 말 속에 사실상 임시정부가 정식 정권이 세워질 때까지 임시정부가 지금까지 모셔온 그 건국 이념, 삼견주의라 합니다만은 이 삼견주의를 중심으로 한 건국 이념은 이 임시정부가 끝까지 관철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도 정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지금 임시정부가 들어가서 과도 정부를 설립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는 국내 일체 질서와 대외 일체 관계를 이 임시정부가 책임진다 하는 이제 이와 같은 그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이와 같은 포부를 갖고 있는 임시정부가 그해 11월 달에 드디어 환국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 생각은 이 임시정부가 당초 발표한 이 당면 정책 14개 항에 충실했더라면은 김구 선생이 탄식한 대로 우리 힘으로 이루지 못한 해방이었는데 이제 그런 상태나마 귀국을 해서 이제 건국 사업을 수행하는데 과도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내외 각 계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단체, 각 지방대표, 저명한 민족 주자들의 대회의를 소집을 해서 과도 정권을 구성하겠다는 당면의 과제에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비우고 임했더라면은 역사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실제로 임시정부가 귀국을 하고 또 이 이승만 박사도 좀 더 일찍 귀국하고 이후 국내에서 형성된 각 정파와의 그 관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해방 이전에 독립운동 제 당파 간에 벌어졌던 알력과 비협조와 상호 견제와 상호 투쟁의 그 바람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하나의 대한민국을 건립해 나가는가. 45년 8월 이후의 역사를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